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레이첼 클라크 지음, 박미경 역금, 매분에서 펴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가디언 선정 2020년 읽어야 할 책, 썬데이 타임즈 탑 10 베스트셀러에 오른 화제작으로 이혜인 수녀의 추천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로부터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다고 자부하던 호스피스 의사가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비로소 깨달은 삶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게 힘들고 우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정반대라고 대답합니다. 호스피스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용기와 연민, 사랑하는 마음 등 인간 본성의 선한 자질이 가장 정제된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책은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겪으며 깨달은 사랑의 의미, 즉 이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려는 용기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운명이라는 깨달음을 감동적으로 전합니다. 또한 이 책은 나이 들어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로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레이첼 클라크 지음, 박미경 역금. 파트 1.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인간다운 죽음을 위한 이야기들. 1.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 나는 몰랐던 것. 나는 감수성이 예민한 7살 때 처음으로 죽음을 인지했다. 전부 듀어 선생님 때문이었다. 냉전이 한창이던 당시 선생님은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다 말고 난데없이 핵전쟁 이야기를 꺼냈다. 빼빼 마른 몸에 날카로운 눈매를 한 이 여교사는 학생들의 나이를 생각지도 않고 상호 확증 파괴 같은 어려운 말을 들먹이며 우리의 혼을 쏙 빼놓았다. 얘들아, 러시아가 쳐들어올 거야. 정말이야. 러시아가 곧 쳐들어온다니까? 러시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 말에 오줌을 지렸다. 그들이 오면 엄마, 아빠,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모조리 학살할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행복한 세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종말이 찾아올 것 같았다. 너무 엄청난 일이라 자그마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한 개인의 죽음도 아니고 한 종의 소멸이라니. 어떤 인간도 살아남지 못한다니. 두려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아이들은 원래 눈앞에 자질구레한 일에 푹 빠져 죽을 운명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를 금세 까먹는다. 하지만 나는 잠자리에 들면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 진심으로 걱정했다. 두려움에 떠느라 잠을 설쳤고 겨우 잠이 들어도 핵폭발로 생긴 버섯구름이 꿈에 어른거렸다. 한 번은 잠결에 거실로 나가 창틀을 더듬다가 그만 갖가지 장식품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 소리에 놀란 아버지는 알몸에 부직갱이 하나만 들고 거실로 뛰쳐나왔다. 도둑이 든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거실에서 발견한 것은 눈을 꼭 감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딸이었다. 러시아가 쳐들어온대. 러시아가 쳐들어온대. 우린 이제 다 죽을 거야.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나를 번쩍 안아들고 다시 침대에 눕혔다.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안도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라면 누구도 날 건드리지 못할 것 같았다. 다행히도 핵전쟁과 인류 종말에 대한 윤영기의 실존적 불안은 곧 더 긴급한 관심사로 대체되었다. 점심 식사로 토마토 케첩 샌드위치만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한 벤 하디가 나와 결혼해 줄지가 나한텐 더 중요했다. 여느 아이들처럼 나 역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신이 팔리면서 죽음 같은 추상적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죽음은 그저 오락 프로그램의 황당한 설정에서나 등장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나는 언니 오빠와 함께 나란히 소파에 앉아 BBC에서 방영하는 영화 타잔을 시청했다. 올림픽 수영 선수에서 1930년대 할리우드 스타로 거듭난 조지 와이즈 뮬러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 타잔 역을 맡아 매끈한 근육질 몸매로 특유의 고성을 내지르며 정글을 누볐다. 그런데 영화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한 것은 조니가 아니었다. 그의 조수이자 꼬마라 불리는 야생소년도 아니었다. 겨우 8, 9살밖에 안 된 우리가 진짜로 좋아한 장면은 따로 있었다. 바로 영화 막바지에 이르러 악당이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받는 끔찍한 장면이었다. 나무다! 나무가 등장한 순간 우리 중 하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악한 목소리로 외쳤다. 당시엔 이렇게 오싹한 피날레를 보여주는 영화가 많지 않았다. 나무 장면에선 광분한 원주민이 등장해 나무 두 그루를 X자로 연결한 다음 악당의 사지를 양쪽 나무에 묶었다. 한쪽 기둥엔 악한의 왼팔과 오른다리를, 다른 쪽 기둥엔 오른팔과 왼다리를 단단히 묶었다. 운 나쁜 악당이 나무 위에서 벌벌 떠는 사이 원주민은 북을 둥둥 울리며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타잔 본인은 숨어있거나 붙잡힌 상태라 임박한 사륙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 잠시 후 날이 넓고 긴 마체테 칼이 위로 번쩍 들렸다. 나무를 연결한 로프가 툭 잘리고 여배우가 고개를 획 돌리는 순간 총알이 날아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나무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희생자를 반으로 쫙 갈랐다. 나무! 우리는 나무를 가리키며 한바탕 웃어젖힌 후 매주 열띤 토론에 들어갔다. 사람은 반으로 갈라지지 않아. 우리 중 하나가 단언했다. 아니야, 갈라져. 정 가운데로 쫙 갈라진다니까. 천만에, 그럴 수 없어. 다리와 팔만 쑥 빠지는 거야. 빠진 팔다리는 나무 기둥에 그대로 붙어있고 몸통만 떨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다 죽는 거야. 그게 아니라 몸이 절반으로 갈라지는 거라니까? 가랑이에서 머리까지 쫙 갈라진 다음 달랑거리던 머리가 밑으로 떨어져서 결국 죽는 거야. 누구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어쩌다 일찍 퇴근한 날이면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타잔을 보며 학살 장면을 즐겼다. 아버지는 나무 장면에서 우리만큼이나 깔깔 웃었다. 두 젊은 병사의 마지막 순간. 1970년대에는 사람들이 늑대인간이나 사이보그, 상어에게 공격을 당해 죽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했다. 소름 끼칠수록 더욱 인기를 끌었다. 사륙 장면을 보고 환호하는 것이 왠지 나쁜 행동 같다고 느끼면서도 어차피 영화 속 허구요 가짜 죽음이니 웃고 즐겨도 된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죽음은 이야기 속에나 등장하는 이벤트에 불과했다. 그러던 중에 처음으로 진짜 죽음이 뭔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된 계기가 있었다. 아버지가 들려준 젊은 시절의 일화를 통해서였다. 아버지는 40년 동안 의사로 재직했는데 그 대부분을 일반 가정의로 보냈다. 당시 가정의는 1년 내내 밤낮 없이 동네 사람들을 돌봐야 했다. 반대로 젊은 시절에는 해군 마측과의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다녔다. 나는
아버지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준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환자가 고통이나 절망을 쏟아내도 아버지는 전지전능한 신처럼 그들의 목숨을 살려내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자신을 평범한 의사로 간주했을지 모르지만 어린 내 눈엔 이론의 여지없는 훌륭한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날 들려준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다. 의과대학을 갓 졸업하고 군의관이 된 풋내기 의사이자 미숙한 청년일 뿐이었다. 당시 아버지가 근무하던 군함은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일러실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압력 밸브의 결함으로 증기가 쌓이다가 터지는 바람에 하급 수병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둘 다 나보다 어렸단다. 아버지가 말했다. 잘해야 18이나 9쯤 됐을까? 그래서 죽었어요? 내가 얼른 물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죽진 않았어. 하지만 그게 더 끔찍했지. 아버지는 이야기에 열중한 나머지 어린아이를 상대한다는 사실도 잊었다. 두 부상병은 현장에서 구출되어 생명이 붙은 채로 의무실로 실려왔다. 상급 군의관과 아버지는 분주히 움직이며 화상 부위에 드레싱을 하고 기도를 확보하고 정맥 주사를 놓아 수분과 모르핀을 주입했다. 모르핀이 뭐예요? 내가 물었다.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란다. 사실 그들에겐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았어. 통증을 느끼지도 못했으니까. 햇볕에 심하게 타기만 해도 얼마나 괴로운지 알기에 아버지의 말이 고지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무뚝뚝한 설명이 바로 이어졌다. 통증을 느끼려면 피부에 신경종말이 필요하단다. 그들은 살갗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신경종말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 통증을 느낄 수 없었던 거야. 마음을 푹 놓고서 그냥 웃고 떠들었다니까. 사고를 용케 피한 줄 알았던 거야. 아버지의 말투와 태도가 왠지 평소와 달랐다. 마치 그곳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나는 몸을 고추 세우고 아버지에게 바싹 기댔다. 우린 육지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어. 그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면 홍콩까지 항해해야 하는데 하루나 이틀은 좋게 가야 할 거리였어. 내 임무는 그들 곁에 머물면서 어떻게든 안심시켜주는 거였어. 그들은 죽어가는 줄도 몰랐어. 통증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알았겠니? 게다가 눈에 붕대를 감아 놓아서 부상 정도를 볼 수도 없었거든. 하지만 난 알았지. 전신에 이 정도로 깊은 화상을 입으면 치명적이라는 것도, 육지에 상륙하기 한참 전에 그들이 의식을 잃을 거라는 것도 다 알았어. 결국 내 임무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 직무상 억지로 거짓말을 해야 한다니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청교도 정신에 상당히 세뇌된 9살 여자아이로서 나는 선의의 거짓말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인간의 가치를 엄격한 자태로 판단했다. 옳거나 그르거나 흑이거나 백이거나 존경할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날은 아버지의 서글픈 얼굴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웠다. 아버지는 장기가 하나씩 손상되어 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지 못해 틀림없이 괴로웠을 것이다.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아버지는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해군이 그들의 부모를 홍콩에 오도록 조치했단다. 그래서 두 청년은 홍콩에 가면 바로 부모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 한 청년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어. 그래서 난 아주 로맨틱한 만남이 될 거라고 거짓말을 했단다.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떠나길 바랐거든.
내 눈엔 여전히 새파란 청년으로밖에 안 보였단다. 결국 그들은 24시간쯤 지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더구나.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의식을 잃었어. 하지만 그들을 구하기 위해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내가 물었다. 없었단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다.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래, 결국 죽었단다, 레이첼. 아버지가 잠시 고개를 돌렸다. 난 울고 싶었다. 머리도 어지러웠다. 죽는 줄도 모르고 들떠있던 두 젊은이와 무기력해 보이는 아버지 가운데 누가 더 나를 어지럽히는지 종잡을 수 없었다. 나는 의사가 신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했었다. 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그날은 의학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의사에게 요구되는 임무는 실로 엄청난 반면 의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환자와 마찬가지로 미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싫든 좋든 나는 아버지를 여느 사람들처럼 허점도 있고 오류를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공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그날은 아버지의 슬픔이 조금 이해되었다. 아버지가 들려준 온갖 이야기 가운데 이만큼 깊은 인상을 남긴 건 없었다. 일을 마치고 지친 얼굴로 돌아온 아버지를 수없이 지켜봤다. 너무 지친 나머지 아버지는 자식들을 돌아볼 여력도 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때까진 의술의 핵심이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배려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러한 배려 본능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도 미처 몰랐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아버지가 실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완화 의료를 시행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창문도 없는 갑갑한 의무실에서 끔찍한 모습의 환자들을 상대로 어떻게든 삶의 질을 유지시키려고 애썼다. 기존의 의학적 관점에선 아버지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 그들을 살리지도 못했고 상황을 개선하거나 죽음을 늦추지도 못했다. 하지만 인간적 관점에선 가혹한 운명 앞에 놓인 두 청년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위로해 주었다. 아버지는 그들의 새카맣게 탄 몸뚱이와 임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억누르면서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했다. 삶에 관한 아주 다른 이야기. 의사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엄마를 둔 탓에 우리 형제자매는 인간의 죽음을 인구 통계 자료에서나 볼 수 있는 추상적 경험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수시로 들려준 이야기도 이해에 한몫했지만 그보다는 아버지가 환자들의 삶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집에까지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왔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한가한 일요일 오후에 경찰이 갑자기 아버지를 호출했다. 그 주 내내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에 웃자란 잔디도 그냥 방치한 상태였다. 영국과 호주의 크리켓 라이벌전을 앞두고 전국이 들썩거렸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결국 영국 선수들이 호주를 강타하는 장면을 지켜보지 못했다. 위급한 환자가 들이닥쳐서가 아니었다. 현직 의사만 제공할 수 있는 형식적 절차 때문이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젊은이가 고속열차 철로에 몸을 던졌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의사가 반드시 사망 확인서에 정황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가 듣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욕설을 내뱉었다. 빌어먹을 순전히 시간 낭비였지 뭐야.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왜 필요하단 말이야. 절로에서 500m나 끌려가며 피칠갑을 해놓았는데 말이야. 살점이 으깨진 블랙베리처럼 널려있더라니까.
어린 내가 보기에도 아버지의 분노는 크리켓 경기를 놓쳐서만은 아니었다. 내 입에선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피칠갑이 무슨 말이에요? 살점이 어떻게 블랙베리처럼 으깨질 수 있어요? 아버지는 화를 삭이면서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상황을 설명했다. 사람의 몸이 블랙베리처럼 으깨진 상태에서도 법은 여전히 의사에게 사망 진단을 내리게 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든 설명하려 애썼다. 죽어가는 두 수병을 돌보던 경험처럼 이 사건도 아버지의 뇌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한 사람을 자살로 내몰 정도의 절망감을 온전히 이해한다면서도 철도 기관사에게 더 깊은 동정을 보냈다. 그날 오후 철로 옆에서 만난 기관사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이미 자기가 쏟아놓은 토사물 옆에서 연신 헛구역질을 했다. 당신 그런 일을 겪은 사람에게 상담이나 휴가를 제공하지 않았단다. 다음 날도 평소처럼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의사인 자신과 경찰관, 철도국 직원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도 7월의 한가한 주말에 가족을 두고 나와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짓이겨진 인간의 몸을 대면해야 했다. 그날 나는 러시아가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누구나 순식간에 끔찍하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죽음이 사망자를 사랑했던 사람은 물론이요, 그를 전혀 모르던 사람의 인생까지 일시적으로나마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죽음의 그림자는 늘 멀지 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가 어리석음이나 절망감, 그도 아니면 순전한 불운 때문에 언제든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날 오후 내내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우리는 눈치를 슬슬 보면서 아버지를 피해 다녔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훗날 나도 할 거라곤 상상할 수도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어렸을 땐 의학에 딱히 열정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다소 상반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론 아버지의 의학 이야기에 빠져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의사들이 환자를 무자비하게 대하는 게 영 못마땅했다. 내 아버지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일례로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 고지대인 포트 윌리엄의 숲속 통나무집에서 2주간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였다. 오빠와 언니와 나는 온종일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다. 개울에 댐을 쌓기도 하고 나무에 오르기도 했지만 제일 신나는 놀이는 외줄 그네를 타고 개울을 건너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외줄 그네 놀이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개울로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도저히 발을 뗄 수 없었다. 반대로 오빠와 언니는 외줄을 잡고 몸을 웅크린 다음 총알처럼 휙 날아가 건너편 둑에 무사히 착지했다. 언니와 오빠는 어떻게 하면 그네를 제대로 탈 수 있는지 일장연설을 늘어놓으며 나를 골렸다. 서서히 오기가 끓어오르더니 결국 두려움을 누르고야 말았다. 나는 뚝 가장자리에 서서 힘을 잔뜩 주어 외줄을 잡았다. 이번만큼은 기필코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언니 오빠에게 서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이 심사위원처럼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무릎을 얼굴 쪽으로 비틀어 올리면서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순간 못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보다 더 거슬리는 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처음엔 멀리서 들리는가 싶더니 점점 더 가까워져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했다. 2초쯤 지나서야 그 소리가 내 목구멍에서 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에 빠져 목덜미까지 잠긴 채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소리에 놀란 어른들이 번개같이 달려와 나를 잡아끌어 풀밭으로 올려주었다. 개울바닥에 질질 끌리고
뚝 위로 획 끌어올려지다 보니 급격히 통증이 밀려왔다. 기절할 만큼 아팠지만 너무 무섭고 놀라서 살살해달라고 간청하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나를 통나무집으로 안고 가서 여느 의사들처럼 서둘러 상태를 살폈다. 엄마가 잔뜩 화나고 불안한 얼굴로 쳐다보는 사이 아버지는 덜렁거리는 내 오른팔을 들어 올렸다. 오른팔이 움직이는 범위를 살피고자 이리저리 돌리는데 뼈가 삐걱거렸다. 그 바람에 상완골두, 즉 위팔뼈의 위쪽 끝부분에서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나는 소파에 누운 채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제발 그만 좀 해요. 이러다 애 잡겠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출발했다. 병원까지 가려면 구불구불한 산길을 차로 1시간 정도 달려야 했다. 나는 뒷좌석에 푹 쓰러진 채 차가 커브를 돌 때마다 몸을 가누려고 무진 애를 썼다. 앞자리에선 엄마와 아빠가 금속핀을 박아서 팔을 고정해야 하는지 논의했다. 하마터면 목이 부러질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눈을 꼭 감고 잠든 척하면서도 커브를 돌 때마다 좀 더 천천히 가자는 엄마에게 내심 고마웠다.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고 하룻밤을 보낸 뒤 다시 산길을 따라 통나무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발을 수평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두툼한 발포고무로 겹겹이 쌓인 채 남은 휴가를 보내야 했다. 꼴도 우스웠고 기분도 엉망이었다. 아동문학 작가인 로알드 달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람들한테 모든 권력이 귀속된 세상에서 사는 기분이 어떤지 기억하기 위해 어른들은 일주일 동안 엎드린 상태로 지내봐야 한다고 말이다. 나는 어린아이의 무력감과 모욕감을 진료실보다 더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 이곳에선 아무 때나 앞설자를 목구멍까지 집어넣고 혀를 눌러대거나 금속 탐색자로 귀를 헤집거나 불쾌한 약물을 뿌려댄다. 거기에 의사의 입냄새는 덤으로 따라온다. 설상가상으로 의사 부모를 둔 아이는 온 세상이 진료실이나 마찬가지다. 여름 휴가 기간도 예외가 아니다. 아버지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 기절할 만큼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는 그게 도가 지나친 행동일 수도 있다고는 의심할 생각조차 못했다. 엄마가 아빠를 격렬하게 말리는 걸 보고서야 어렴풋이 알아챘을 뿐이다. 6주 정도가 지나자 부러진 뼈가 잘 붙었다. 나는 발포고무와 반창고를 제거하기 위해 외래 환자 진료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자의 고통과 시련에 무감한 사람이 비단 의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머리를 단단히 틀어 올리고 입술을 꼭 담은 간호사가 반창고를 제거하기 위해 진료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로알드 달이 쓴 동화 속 주인공답지 않은 주인공 같았다. 입술을 오므리며 반창고를 떼려고 덤비는 모습은 마치 그 순간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반창고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내 부드러운 피부에 너무 단단히 붙어 있어서 억지로 떼어내자 살갗이 함께 벗겨졌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런데 간호사는 나를 달래기는커녕 일부러 내 몸을 돌면서 천천히 반창고를 하나씩 떼어냈다. 핏방울이 복부 쪽으로 서서히 흐르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어 형광등을 바라봤다.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나를 배신했다. 다 됐다. 간호사가 피 묻은 반창고와 발포고무를 의료 폐기물통에 버리면서 말했다. 나쁘지 않았지? 응? 별것도 아닌데 괜히 겁먹었구나. 몇 주 뒤 흉곽 주변에 생긴 상처 딱지를 떼면서도 그 간호사만 생각하면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하지만 살짝만 더 삐끗했더라면 두동강 난 게 어깨가 아니라 목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